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이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같은 경우는 네. 책을 보면 뭐 4분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분에게는 공식이었을 거예요. 네네. 저는 자녀에게 할 수만 있다면 너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라고 할 거예요. 그 방정식을 제가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너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만들었던 방정식을 보여주긴 하겠죠. 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방정식은 뭐냐면 네. 2의 n승 플러스 알파거든요. 2의 n승 플러스 알파예요. 네. 이게 제가 만든 성공 방정식이거든요. 2의 n승이 n에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n에는 절실함, 알파는 실행력. 실행력.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는 네. 알파가 아니라 n이겠죠. 네, 그렇죠. 사실 절실하면 실행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 뭐가 결정적으로 다를까? 네. 저도 그냥 평범 회사원이었고 그냥 월급 나왔었고 아무 네.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절실했을까? 그는 본인이 갖는 마음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저는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정식 하나만 가지고는 헤쳐나가긴 힘들 것 같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네.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한 개 더 만들었죠. 뭔가요? 돈을 굴리는 역량 곱하기 돈을 버는 역량. 이 두 개가 곱해지면 네. 성공한다. 이게 제가 성공 방정식 두 번째거든요. 돈을 벌고 굴려야 된다. 아니, 버는 역량을 키우고 네. 돈을 굴리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돈을 버는 역량과 굴리는 역량이 별개다. 별개다. 이 두 개는 곱하기로 나타난다. 네. 저는 이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무조건 먼저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저는 시작은 재테크였고 돈을 굴리는 역량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돈이 굴러서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막 사업도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돈도 들어가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여기서 돈도 벌리잖아요. 네. 돈이 번 거를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얘가 또 구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업이 또 들어오겠죠. 사업이 또 돈을 벌잖아요. 또 넣는 거예요. 네. 이게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공부해야 될 대상은 돈 공부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해야 될 정확한 영역은 그 역량을 키우는 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역량, 돈을 굴리는 역량 네. 두 개가 다르다. 그쵸? 그 누구야? 저기 농구 선수 이름 생각나는데 서장훈 씨 말고요? 아니요, 그 외국 선수 막 파산하고 이러잖아요. 네. 예. 그 뭐 래퍼들도 네. 해외 유명한 래퍼들이 막 파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돈을 굴리는 역량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일한다고 바빠서 돈을 안 굴리는 분들도 많아요. 네. 돈이 있었던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저 네. 얼마 전에 그 뉴스 봤었는데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딱 100억인가 있는 거 현금으로 있는 거 저도 봤어요. 인증한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할 텐데 돈을 버는 역량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라고 보면 문제 해결. 요즘 이 시대는 공감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돈을 굴리는 역량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들으려고 한다면 레버리지. 그 다음에 수익률. 네. 이걸 따라서 그냥 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수익률과 레버리지.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이거 거의 약간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과 부자 되려면 네, 돈 네. 벌고 잘 굴리면 되는데 이 둘 다 역량을 키우면 네. 그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역량을 쫓지 않고 네. 돈을 쫓아요. 빨리 돈을 이만큼 만들고 싶다. 사업해야지, 뭐 스토어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네. 이 역량을 내가 빨리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목적지가 약간 달라요. 맞네. 저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역량만 잘 갖춰져 있으면 여기에 네. 내가 10을 넣든 100을 넣든 네. 뽕 나오잖아요. 그 역량만큼. 그죠? 네. 근데 이 결과만 쫓으면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자리죠, 제자리. 역량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역량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제가 질문 중에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질문이 1억 가지고 하면 무슨 투자해요? 10억 가지고 하면 무슨 투자해요? 네. 5천만 원 있으면 무슨 투자해요? 이거. 그게 결과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역량이 있으면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짜리 투자를 할 거고 네.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짜리 투자를 할 거고 내 역량이 있으면 내 역량에 따른 투자를 할 텐데 네.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를 한정해 버리면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500만 원 있으니까 코인 해야지가 네. 돼버리면 그게 역량과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네요. 그래서 처음 얘기가 끝에 얘기랑 이렇게 또 연결되나요? 네. 그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요거는 여기까지 이제 그거였고 준비된 질문이었고 네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여전히 부동산 투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주택 투자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취득세 12%잖아요. 네. 보유세 6%고. 네. 양도세야 안 팔고 내가 새로 받는다고 해도 네. 그러면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면서도 자산을 지금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놓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 왜냐하면 네. 최근 그 규제가 이제 일어난 것들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제 순 자산은 가장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1년 기간 동안. 네네. 물론 그 전에 뿌려놓은 씨앗도 있긴 하겠지만 네. 최근에 투자한 것들도 성과가 대부분 좋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수도권에 뭐 재개발을 한다. 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인 상태에서 허물어지지 않은 걸 사더라도 네. 취득세 내면 되잖아요. 12%. 네. 네. 대신에 안전마진이 확실한 걸 사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내가 감수하기 싫으면 그냥 허물어진 거를 사도 돼요. 네. 근데 허물어진 것들 중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히 다주택자는 서울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요즘은 대출을 그냥 원래는 10% 중도금 대출 40% 이렇게 네, 보통 네. 분양을 하는데 네. 입주권 같은 게 조합원한테 권리를 줄 때도 중도금 대출 자체가 0인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10%도 내지 말라고 해요. 네. 잔금으로 마지막에 100%를 내라고 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선택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딱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마지막에 등기 칠 때 그때 취득세 중과되는 거. 네. 뭐 그 이전에 팔면 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장르를 종목만 얘기한 건데 네네. 이렇게 풀려 나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지어진 것들도 꽤 있거든요. 심지어 마포구에도 아파트들이 있고요. 네. 오피스텔. 있죠. 지금 이곳에도 있고요. 네. 뭐 여의도도 있고 많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최근 1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자이. 네. 네. 그게 왜 올랐냐면 제가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은 완벽하게 다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네. 이 친구의 정확한 가격을 매겨요. 어떻게 매기냐면 네. 이 친구의 평당가가 있어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죠. 네. 24평 아파트. 네. 평당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곳들이 네.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1등부터 줄 세워요. 네. 입지가 좋은 순으로. 음. 그럼 그 친구 하나같이 다 올라가요. 제가 그 여의도 자리 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싼 거예요. 사도 되죠. 그래서 그걸 살까 이거를 두 개 살까. 이것도 사실은 사도 되고 네. 뭐 판교에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네. 법인으로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취득세도 문제가 없고 네. 심지어 종부세도 없고 양도세는 기본세율 플러스 네. 주택으로 썼으면 뭐 20%까지 내면 되지만 근데 지금은 오피스텔도 다 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치 2년 전에 서울 다 올랐잖아요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를 전수조사에서 완벽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노다지네 이런 느낌인 거고 아직 여전히 서울 아파텔이. 서울도 그렇고 좀 더 네. 눈높이를 낮추면은 네. 지방까지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간평가가 낮아요. 네. 간평가가 낮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해도 얼마 안 해요. 종부세도 별로 안 나오고. 종부세는 시간 지나서 입주권이 되는 순간 제로가 되죠. 네네. 그러면 되게 길게 가져갈 수 있죠.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즘에는 이제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죠. 네. 정말로 이제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더 심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해외 부동산을 계속 보거든요. 2년 전부터 미국 부동산을 되게 많이 봤는데 네. 이제 각 주별로 시세 변화를 다 체크해봤어요. 아, 미국 부동산을요? 네네네. 왜냐하면 미국 부동산도 안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아, 그렇겠죠. 제가 모든 주를 다 봤단 말이에요. 네. 뉴욕부터 시작해서 뭐 캘리포니아까지 다 거기서 봤는데 다 사람 사는 데인데 이게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미국 부동산이? 네. 그리고 하나같이 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못 오르다가 아. 야 이거는 13년에 서울인데?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든 거죠. 네. 오른다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됐거든요. 진로라고 하는 직방 같은 사이트에 보면 네. 현재 시세도 보여주고 심지어 미래 시세도 보여줘요. 미국의 프로테크 회사인가 봐요. 네. 1등하고 있는 진로라는 회사거든요. 진로요? 네. 참이슬? 아니요. 진로라는 회사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내가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욕심이 나는 거죠. 아, 전 세계 저평가. 네네. 지구 단위로 봤을 때, 지구급 투자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제 물망에 탁 지금 보인 건 뭐냐면 네. 일본 부동산이에요. 아, 일본 부동산 그렇게 일본 부동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여다보고 시작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쿄가 도쿄도라는 곳이구나. 네. 인구도 서울보다 많구나. 땅 부지도 3배 이상 크구나. 네. 근데 정확한 도쿄도는 요 오른쪽에 있는 곳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쿄구나. 이게 인구가 우리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쪽만 네. 하면. 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네. 도쿄가 지금 쫙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14년 이후로. 도쿄 판교를 사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네. 옆에 있는 오사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흐름이 동일하게 가요. 여기는 대출을 하면 네. 금리가 네.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0.5%예요. 아니 그러면은 일본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2012년에 서울 부동산 살 수 있겠어요? 2012년에 저는 안 샀죠. 저는 안 샀어요. 확실한 건 저는 참다 저는 이제 경제방송에 있었잖아요. 네, 네. 시세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2년에 못 샀고 2014년에 못 샀고 2014년에 못 샀고 2015년 12월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못 사죠.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네. 안 돼요. 그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네, 계속 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집을 사게 되면 부대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나가는 게 많아요. 그 중에 생각지 못했던 금액이 주차비예요. 네. 우리나라는 주차 한 대, 2대 그냥 되잖아요. 네, 네. 일본은 집이 하나 있는데 네. 한 대만 있어도 돈을 한 2, 30만 내야 돼요. 워낙 이제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금리가 0.4%죠. 네. 외국인이 사면 1.5%예요. 그래도 싸네. 그래도 싸죠. 네. 그리고 현지인이 하면 대출을 뭐 90% 해줘요. 100% 해준대요. 일본인.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사면 JM상 일본인 아닌가? 일본인이랑 결혼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네. 일본에서 대출이 그래도 한 60%는 가능하대요. 그래도 LTV가 60% 나오는데. 그럼 최근 2년 동안 놓고 보면 네. 올림픽 있었잖아요. 네. 2년 전에 올림픽 선수촌 같은 거를 제공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올림픽 선수촌 네네, 아파트를 제공했듯이 맞아요. 그때도 그걸 만들어서 공급을 했거든요. 네. 그때 얼마에 했냐면 7억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도쿄 입지 좋은 곳에. 네. 지금 2년 지났는데 네. 10억 넘어요. 그럼 봐봐요. 현지인이 네. 대출을 90% 이상 해서 네. 0.5% 금리로 네. 이걸 샀으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나요? 대박이다. 일본에 전세 없죠. 전세가 없죠. 이게 좋죠. 그리고 월세가 네. 우리나라도 더 비싸요. 내가 최초로 전세 주면 안 되나? 가서 나 부동산에다가 이런 조건이다. 그 불가능한 게 일본은 이미 네. 대기업들이 임대 관리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가능할 거라.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살아. 보증금만 내. 나는 아니 근데 일반인이니까. 0.4%로 대출을 90% 이상 되는데 왜 대출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너무 웃기네.
아직 그 안젤리나 졸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면서요. 왜요? 안젤리나 졸리가 전세가 있어? 아, 나 전세로 해줘. 네, 빨리 네, 네. 이렇게 해서 안젤리나 졸리가 우리나라 와서는 전세 세입자가 됐다. 네. 그분은 좋아하시겠네. 네.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시겠네.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한국 돈으로 네. 바꿔가지고 그냥 좀 놔두면은 그죠? 그래서 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 주택도 해야 되는데 비주택도 무조건 해야 되죠. 비주택도. 네. 비주택도. 그럼 지금 비주택이라 그러면 비주택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네.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깊이 안 들여다봐서 그렇다고 봐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뭐 치킨집 뭐 어렵다, 네. 뭐 상가가 어려울 것이니까 빌딩 다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꼬마 빌딩에 있어서 생각보다 사무실을 쓰는 용도도 꽤 많아요. 그렇죠. 거의 사무실이 제일 많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사무실이에요. 네. 거의. 네. 저는 이제 성수에 이제 있고 성수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받아보거든요. 네. 꼬마 빌딩이든 지산이든 뭐 땅만 있는 것도 다 받아본단 말이에요. 네. 찾는 사람이 일단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월세가 이게 제자리여야 되는데 네. 월세가 계속 올라가요. 왜 월세가 올라가냐면 네. 월세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 빌딩 시장이 꽉 찼다 보니까 네. 4억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강남에 4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외곽으로 가거든요. 네. 마포랑 요 성수로 간단 말이에요. 네. 네. 성수는 얼마든지 4억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네. 그리고 또 임차로 쓰려고 하는 뭐 스타트업도 시작해서 네. 여기다 또 예쁜 카페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대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요. 네. 네. 그리고 월세가 나오면 제가 최근에 월세를 좀 구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3일 생각하니까 물건 두세 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물건 나오자마자 그냥 그날 바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온 물건도 그 다음날 바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월세가 탄탄하기 때문에 매매가 네. 출렁거릴 확률이 사실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네, 네, 혹시 공실이 나면 네. 지금 뭐냐면 제가 야금야금 작전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 건물을 다 쓰고 싶은데 네, 못 쓰니까 공실이 나면 한 칸씩 늘려야지 네. 라고 했는데 계속 재계약되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개 호실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게 없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냐면 네. 월세가 잘 안 오른다고 생각하죠. 네, 네.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잘 봐요. 15년 전에 전세 가격 차이가 엄청 크죠. 아파트 따졌을 때. 전세 뭐가요? 전세 가격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의 전세 가격하고 5년 전 전세 가격 차이 엄청 클 거예요. 엄청 크죠. 매매도 크지만 전세가 네, 엄청 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월세가 안 올랐느냐? 역계산해서 올랐어요. 전월세 전환율을 따져보면 네. 네. 그리고 전세가 기해지면서 월세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역으로 상가는 월세가 생각보다는 네. 전세만큼 출렁거리진 않지만 네. 가다가 이걸 역계산해 보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올라갈 거예요. 왜? 네. 매매가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월세가 올라갈 여지가 매우 높아요. 올려도 들어올 수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되게 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쵸. 이 사무실은 공실이 없고 1층이 오히려 비는. 1층은 공실이 있을 수 있죠. 예. 맞아요. 1층은 세가 세고.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사무실 수요가 우리가 인구가 줄지만 뭐 세대수가 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역으로 창업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무실 되게 많이 구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나 창업할래가 거의 없었죠. 이상한 말이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막 창업 동아리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창업 다 하잖아요, 막. 엄청 많이 하죠. 네. 심지어 회사를 다녀도 뭘 하죠. 예. 네. 맞네.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분들이 들어갈 공간들이 다 그냥 조그만 꼬마 빌딩에 조그만 사무실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리스키하다. 그죠? 네. 좀 아깝죠. 근데 무턱대고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네. 좀 뭐 생각할 여지가 많지만 그럼 지금의 가장 베스트한 투자처는 아무래도 비주택이 더 베스트하다. 일단은 차 떼고 포 떼고를 감안했을 때는 네. 비주택이 훨씬 낫다. 지금은. 왜냐하면 개수를 여러 개 늘려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보유기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주택이 훨씬 낫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요즘에 네. 이제 다주택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묶였잖아요. 묻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갈아타기 네. 1주택 가지고 계속 이제 2년 실거주해서 비과세 받고 하면서 갈아타기 하는 분들만 투자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갈아타기를 체스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 바둑돌을 계속 옮겨야 돼. 네. 그 끝날 때까지. 네. 근데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1주택자 분들도 많고요. 네. 다주택자 분들도 갈아타기를 다 고민하고 있어요. 다주택자요? 다주택자는 취득 허들도 높고 양도세도 높고 그렇긴 하지만 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그분들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특히 이제 1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 갖고 있단 말이죠. 네. A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이분의 꿈은 더 좋은 입지로 B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네. A를 팔고 B로. 네.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처음부터 B를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A를 안 사고 네. 그냥 좋은 입지를 처음에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지금이라도 갈아타기를 안 하면 영원히 갈아타기를 못 할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이 같이 밀려와요. 네. 1주택자 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걸 선택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 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금액이 너무 비싸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네. 또 보유세를 감당해야 되고 기존 양도세를 또 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민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또 물어보면 네.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똘똘한 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 방어하잖아요.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셔요. 네. 그러면 또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근데 이제 1주택자도 그렇게 어려운데 네. 다주택자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죠. 이게 체스가 그냥 옮기는데 비용이 안 들면 상관이 없어요. 네. 한 번 옮길 때 줄줄 흘러요. 네, 세금이 흐르고 입장료를 내야 되고 하다 보면 네, 자산이 네. 쪼그라들거든요. 저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은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갈아타기로 걱정하는 분들 조금 안심시켜주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그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첫 그럴까요? 번째로 안심은 뭐냐면 제가 사례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2016년도에 동대문구에 있는 괜찮은 똘똘한 아파트가 네. 얼마 정도 있냐면 네. 33평 기준으로 네. 6억 정도 했어요. 네. 2016년 초에 네네. 6억. 그게 지금 얼마냐면 18억 해요. 정확하게. 호가 기준이긴 하지만 딱 3배 올랐거든요. 누군가 네. 이걸 샀을 거예요. 샀겠죠. 네. 근데 지금 대치동에 있는 대지양 아파트, 대레페르라고 줄여서 부르는 네. 그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네. 현재 지금 2016년에 얼마였냐면 그때도 저렴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때도 18억 했어요. 18억. 예. 지금 얼마냐면 38억 해요. 38억. 근데 이게 3배가 됐을까요? 아니죠. 아니, 뭐 보면은 3배가 안 됐어요. 두 배. 예, 2.3배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투자금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동대문구는 6억 할 때 전세가가 5억 했어요. 네. 근데 지금 12억이 올랐거든요. 6억에서 18억. 그죠. 1200% 수익률이에요. 그죠. 5년 동안. 네. 대치동에 아파트를 샀으면 그때 전세가 매매 16억에 전세가 12억 했어요. 네. 부대 비용 빼고. 그럼 4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2.3배 올랐잖아요. 수익률이 한 500%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하네요. 둘 다 어마어마하지만 네네네. 결국 4억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한 게 위너냐라고 보면 사실은 동대문구 아파트를 3개 사는 게 나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그죠? 맞네요.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고민할 거예요. 예. 두 개를 째려볼 거거든요. 당연히 강남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과거에도 4배 이상 들어갔고요. 네. 지금은 4배까지 안 들어가요. 네. 지금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떤 게 하는 게 좋을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네. 유사한 상승률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하나는 12억이 났고 강남은 22억이 났지만 네. 상승률이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동대문구가 훨씬 좋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소액으로 갈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죠.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던 대장이 아니라 네. 그냥 좀 그저 그런 아파트를 샀으면 네. 이 친구는 투자 금액이 5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아. 그래서 이 친구를 샀어도 최소 강남만큼의 수익률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때 이 네. 착시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화살표 긋고 반대로 끄면 네. 밑에 이렇게 길어 보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요거죠, 요거. 이거. 아, 그렇죠. 그죠? 예. 이거 사실은 요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길이가. 근데 얘가 더 짧아 보인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맞네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갈아타기에서 착시 효과는 뭐냐면 네. 무조건 좋은 입지로 가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다. 실제로는 내가 넣은 만큼 벌고 있는 거다. 사실은. 어. 지금도 3배 이상을 더 넣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똘똘한 갈아타기가 아니라 그냥 어설픈 갈아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A에서 B 정도 가는 갈아타기로는 부자가 되기는 사실 어렵다. 그걸 약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거를 갈아타지 않고 갖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 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 네. 입지 내가 돈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네. 꼭 입지가 더 좋은 곳을 간다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게 등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산이 빨리 불어나는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하,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해져요, 사실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가고 레버리지가 더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안도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까? 이 갈아타기를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만 뽑아보러 간다면 네.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 입장료와 이 폐장료가 너무 세요, 지금. 세금을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익률. 세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 네. 이 레버리지는 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비조정 지역이라서 거기는 뭐 양도세를 좀 적게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 3가지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에 똘똘한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해운대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보자고요. 지금 현재 매매가가 15억 정도 해요. 네. 전세 가격이 7억 정도 해요. 전세가율이 40몇 %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5억 정도로 만약에 서울을 딱 살펴보면 강동구 대장은 못 사요. 네. 왜냐하면 18억에서 20억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동구에 있는 뭐 부대장급을 사면 네. 15억 살 수 있어요. 15억. 그 친구의 전세가가 얼마예요? 걔는? 걔는 전세가가 율이 60%좀 돼요. 지금 부산 거 갖고 있으면 강동구로 갈아타야겠네요. 똑같은 매매가인데 하나는 7억이 안 되는데 하나는 9억이 넘거든요. 9억에서 10억 정도 돼요. 네. 갈아타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하고 이거 2억 남는 거 가지고 지방에 하나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갈아타기가 좋은 갈아타기냐면 내가 현재 깔고 있는 금액에서 돈을 보태지 않고 갈아타기를 했는데 네. 더 좋은 입지를 살 수 있다.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갈아타기 중에 하나다. 근데 만약에 뭐 돈을 3배를 더 얹어서 갈아타기 하는 그거는 그냥 어설픈 갈아타기. 라는 거고요. 현명한 갈아타기는 네. 같은 돈으로 좋은 입지로 갈아타야 그게 좋은 갈아타기죠. 그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세금과 수익률 레버리지. 네. 이 3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 정말 신기한 게 다시 태어나잖아요, 애가.
다시 태어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나타가 네. 연식이 구려지면은 네. 그쵸. 아반떼 신형보다 얘가 더 싸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얘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네. 얘가 새로운 소나타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방금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랑 또 네. 다른 버전의 이야기예요. 어. 방금 제가 한 거는 네. 둘 다 그냥 비슷한 연식이고 똘똘한 건데 네. 좋은 입지로 돈을 안 넣고 갈아탄 거고요. 네. 방금 신사임당 얘기한 건 뭐냐면 더 미래에 새 거가 될 수 있는 걸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면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이제 한 6억대 뭐 이 정도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면 다 60% 그 정도 선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돈을 얼마 깔고 있는 거냐면 6억에 60%니까 40% 하면 2억 4천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네. 얘는 지금 3년 된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새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6억에. 네. 똑같은 가격에. 네. 좀 새 거니까 7억 했다고 해볼까요? 네네. 자, 7억 했어. 네. 근데 피가 1억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피가 붙죠. 근데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내 돈이요? 계약금이랑 피. 예. 그럼 정확하게 1억 7천 들어가요. 네. 지금 나는 2억 4천을 깔고 있는데 네. 바로 옆에 걸 사면 1억 7천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죠. 얘가 더 새 거잖아요. 네. 이걸로 갈아타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소나타와 네네. 그 예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 소비재에 대한 감각과는 좀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분양권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가면 이제 재개발 될 곳, 재건축 네. 될 곳, 네. 그런 것까지 가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사용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멀리 가면 갈수록 그게 동일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이미 지금 분양까지 한 거 같은 경우는 2, 3년 내에 확실하게 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녀석은 안전 마진이 충분하다. 네. 그리고 내 투자 금액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면 갈아타기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아, 그죠. 그러면 이 갈아타기라는 건 똘똘한 갈아타기가 있고 그냥 평범한 갈아타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네. 대치동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아버지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그냥 그런 합쳐서 그냥 글로 갔어.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냥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어. 나도 그냥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네.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인 거고 그걸 했다고 해서 갑자기 부가 막 네.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 지금 같은 세금을 또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요. 네. 좀 더 신경 쓸 게 많죠. 특히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네.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입장료가 기본적으로 뭐 12%가 넘으니까 네. 지금 그것을 피하려면 뭐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 신축이 될 수 있는 분양권도 있지만 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허물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분양하기 바로 전. 예. 땅은 일반 취득세죠. 일반 세율이죠. 취득세 4.6%잖아요. 땅은 이제 토지만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네네네. 4.6%.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한 뭐 3년 전으로 좀 갔지만 그래도 그러네. 취득세는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갈아타기가 허락하는 이 겹치는 구간이 훅 많이 이 밴드라 그래야 되나? 이게 네. 훅 많이 겹쳐야지 갈아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뭐라 그러지? 무주택자 같은 경우 이 밴드가 아주 얇게 겹쳐도 싹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갈아타기 했을 때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최소 갖고 있던 것들도 오르겠지만 네. 새로 갈아타기 한 녀석이 수익률이 한 2배는 차이가 나야 돼요. 아, 그랬을 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팔고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걸 팔고 현금을 7억을 확보한 다음에 지방에 7개 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실수는 뭐냐면 이 서울이 올라갈 걸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개수만 늘리면 무조건 자기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용과 또 뭐 세금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겠네요. 수익률이 2배 이상 날 수 있으면 놔줘야 돼요. 예.
예전보다는 뭐 공부하는 게 좀 어렵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렵죠. 근데 무주택자는 사실상 근데 가격 말고는 바뀐 게 없지 않나요 지금?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만 좀 다르다고 봐지고요. 네. 물론 가격도 올랐지만 가격은 어차피 계속 오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명의 부분에 있어서 네. 예전에는 그냥 현금이 많으면 그냥 한 번 살 때 뭐 3개, 4개 살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되게 주춤주춤하거든요. 명의가 날아가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규제가 워낙 많고 보유세도 좀 부담되다 보니까 네. 이제 아파트보다는 비주택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아, 무주택자들도요? 무주택자 분들도 어차피 하나 사고 나면 금방 다주택자가 될 텐데 이걸 아껴놨다가 이 명의는 나중에 청약 때 쓰고 네. 처음부터 비주택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홍대나 명동이나 네. 이런 데 네. 보면 공실인데 원래는 이게 수익률 따라서 가격이 건물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실인데 건물 가격 올라가. 풍선 효과처럼. 임대료가 네. 안 나오는데도 네. 건물 가격, 거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너무 그게 신기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택이 있다고 봤을 때 아파트를 규제하면 당연히 아파트를 대체하는 다른 주택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아진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좀 힘들다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 네. 뭐 꼬마 빌딩, 네, 네. 뭐 지집산 센터 뭐 이런 데 좀 그죠, 투자를 그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뭐 강남부터 시작해서 뭐 성수 여기저기 있는 물건들을 막 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있는 시세 변화를 다 살펴봐요. 네. 과거에 성수가 평당 7,000원 했던 게 한 평에 꼬마 빌딩이 7천만 원 했거든요. 네, 네. 지금 1억 3천에도 다 나가요. 그게 불과 5년이 안 된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를 매년으로 제가 나눠보니까 1년에 공시지가가 1,000만 원씩 올라가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 공시지가 대비 10%씩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를까라고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이 아파트 가격 하나 살 돈으로 옛날에 뭐 조그만 상가나 지집산센터를 5개 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몇 개를 못 사는 거예요. 아니지,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싸 보인다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옛날에는 뭐 5개밖에 못 샀는데 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7개도 살 수 있네. 네. 이게 만약 꼬마 빌딩으로 따지면 이거 팔면 꼬마 빌딩도 살 수 있네. 네. 옛날에 2개, 3개를 팔아서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네. 팔고 네. 그 비주택으로 가는 갈아타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하나만 어쨌건 하나 남기면은 욕을 안 먹으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만 네. 아껴도 얼마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양도세만 내가 내던 거 내일 이만큼 내야 됐는데 갑자기 이게 1주택 되면 양도세 없어 9억까지는 훅 안 내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시세 차익이 엄청 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엄청 크죠. 아파트는 뭐 60% 이상 내야 되는 네. 경우도 있는데 네. 10% 안에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그런 세금을 고려하면은 파는 게 이득인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팔고 이거를 내가 비주택으로 바꿔놓으면. 유리하죠. 네. 그러면 지금도 직장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도. 네. 지금 한다 그러면 지방부터 부동산. 저는 당연히 지역에 대한 편견은 깨트려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봐요.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 네, 그 가격의 진정한 가치를.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와이프랑 이제 직장인일 때 임장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 지방을 가요. 그 와이프한테 맨날 물어봐요. 네. 지금 우리가 요 도시에서 대장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어. 음. 너 이거 얼마면 살래? 33평을 3억이면 살래 안 살래? 5억이면 살래 안 살래? 물어봐요. 네. 와이프가 얘기하죠. 3억
생각해 볼게. 음.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여기 지금 인구가 100만 인구고 광역시는 아니지만 정말 괜찮은 도시인데 3억을 주고 사겠다고? 여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다녀갔던 10개의 도시들 보면 네. 소도시도 지금 5억 하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 알겠어 오빠 7억이면 살게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편견 없이 이 정도 인프라에 이 정도 아파트면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저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 도시 사이즈, 그러니까 도시를 보고 네. 여기에 적합한 가격을 내가 산출해낼 수 있다면, 네. 마포구가 지금은 강동구보다 조금 더 비싸요. 네네.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돌면서 사실 그 가격이 저렴한 곳들을 계속 갔단 말이에요. 네. 뭐 부산이 저렴했던 시기도 있고 뭐 대구가 저렴했던 시기가 있고 돌고 돌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부산이 한참 오르고 나서 네. 울산에 갔어요. 네. 울산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가 부산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네. 울산 사람들 물었어요. 울산은 왜 이렇게 저렴해요? 부산 해운대구는 비싼데 수강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울산 원래 싸다고? 부산은 해운대구가 있잖아요. 해운대는 전국구고 서울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울산이 훨씬 더 직장도 좋고 네. 탄탄한데 네. 여기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실제 시간이 지나서 울산 가격이 부산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대구를 갔어요. 네. 대구를 가서 똑같은 질문도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지금 울산도 비싸고 부산도 비싼데 대구 수성구는 왜 이렇게 저렴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울산은 지금 대기업이 있고 네. 현대자동차 뭐 많잖아요. 네. 부산 해운대가 있대. 네. 우리는 학교밖에 없대. 어. 제가 봤을 때는 대구 수성구가 너무 저렴합니다 얘기한 거거든요. 네, 네. 그 이후로 대구 부동산이 네. 지금 부산, 울산을 넘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가격을 사람들은 그냥 비싼 거를 이유를 자꾸 갖다 대요. 그래서 비싼 거지 우리는 저렴한 거야.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동시에 안 올라가거든요. 네.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가격이 동시에 안 올라가요. 하나가 그쵸, 오르고 그쵸. 나머지가 오르고. 예를 들면 강남이 오르면 판교가 오르고 판교가 오르면 분당이 오르고 분당이 오르면 용인이 오르고 수원이 오르고 이렇게 순번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순번이 찰나가 생각보다 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러죠. 여기는 원래 안 올라. 그렇죠. 네. 부정하잖아요. 김포에서도. 하죠. 다 그렇게 김포에서 했었죠. 그랬었죠. 이 김포는 원래 안 돼. 지금은 뭐 2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가격이 저렴한 곳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이 많이 올랐으면 이 지역을 안 보면 되고 네. 그냥 다른 지역에 가면 되는 거죠. 네. 다른 지역의 가격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저렴한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네. 이제 이것들을 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도시의 인프라나 직장 수나 뭐 소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래비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울 수 있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서열이 완벽하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B 클래스야. 네. 근데 얘가 가격이 한 도시만 네. 얘는 D 클래스 가격이네? 네. 그럼 얘가 싼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내가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일을 해야겠네요. 이런 거죠. 제가 네. 퀴즈 내볼게요. 네. 부산 해운대구의 대장 아파트, 네. 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가격이 있었겠죠. 네. 그 친구의 가격은 서울의 어느 구의 대장 아파트랑 시세가 비슷했을까요? 부산 해운대구요? 네. 해운대구의 대장 아파트의 시세는 네. 서울에 있는 어느 구의 대장하고 시세가 조금 어깨를 이제 견주었을까요? 대구, 해운대, 서울에 있는 구. 마포? 점수를 많이 주셨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구로 금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죠. 누군가는 그죠. 용산구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게 정답이 없잖아요. 예, 그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정답은 있어요. 실제로는 네.
왜냐면 10년, 20년치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가격을 보면. 네, 네. 네. 제가 해보면 조금 부산이 많이 빠질 때는 금천구까지도 가고요. 네네. 좀 올라올 때는 동대문까지 올라가요. 해운대구가. 네.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경기도로 대입을 하면 네. 부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 좀 와 있냐면 해운대구가 네. 부천 위에 안양 지나서 수원 다음에 최고 지금 과천이거든요. 네. 그 위에 판교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거의 수원 바로 아래 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와 있죠. 고평가 구간이네요. 이런 경우는 둘 중에 뭐 살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부산이 아닌 걸 사겠죠.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들을 토너먼트를 계속 시켜보는 거거든요.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거구나. 해야죠. 아니 우리가 야. 뭐 결혼을 할 거면 집 근처에 있는 거 중요하지만 네. 뭐 그냥 투자로 사는 것들은 꼭 우리 집 옆에 있는 걸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는 9단위로 보세요? 광역시는 9단위로 보죠. 9단위로. 네. 왜냐하면 9단위로 편차가 심하니까. 심하니까. 예, 예. 네. 9단위로 보고 시는 시단위로 보고. 조그만 소도시는 시단위로 보고 네. 서울은 9단위로 보고 경기도는 당연히 시단위로 보고 그럼 그 작업을 계속 한다.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귀찮잖아요. 한 번만 해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네. 부산 해운대구의 수준은 근데 이런 거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거는 네. 지금 얘기하신 건 단면으로 쫙 잘랐을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에 네. 그 부동산 케이크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걸 딱 자르면 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급이.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네. 한 단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잘랐을 때 나는 부산은 부천 딱 네, 만약에 네. 머리에 딱 꽂혀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부산이 고평가된 시점에서 부천이었는지 저평가 네. 시점에서 부천이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과거를 가지고 네. 그 부산대학교는 서울의 어느 대학교랑 수준이 비슷해라는 거를 네. 본인 스스로 정의를 해야 돼요. 아하. 과거 이 히스토리를 다 보고. 네. 근데 한 번만 정해두면 이게 벌어질 때마다 누가 저평가됐다라고 자기만의 생각이 좀 생기게 되죠. 클래스는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잘 안 바뀌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지만 네. 호재는 많지만 실제 실현된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대구 수성구에 최근 7년 동안 뭐 만들어진 호재가 뭐가 있냐? 네. 교통 호재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큰 상승을 했어요. 그런 거를 좀 약간 감각을 갖는 게 어렵겠네요. 어렵죠. 시간도 걸리고 찾아봐야 되고. 전국에 대한 감각을 갖는다는 건. 네. 근데 그 감각이 있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역량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부동산 안 좋아해요. 네. 근데 맨날 임장 가면 가격을 딱 얘기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싸? 그러거든요. 왜냐면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그 가격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돼요. 여기가 인구가 그래도 뭐 한 15만 되는데 네. 유사한 지역들이 지금 다 6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3억이 말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이제 가지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잘해도 제 생각에는 네. 부동산에서 한 70% 해결돼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있고 옆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용인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네. 바로 입지가 좋았던 아파트보다 한 5천만 원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고분양가라고. 근데 결국은 얘가 1.5배로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가격을 판단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15년 차하고 네. 앞으로 17년 연식이 날 새 아파트라 네. 1년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들 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네. 한 2%? 네. 2.5%? 그죠. 곱하기 15년 하면 네. 30%의 가격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근데 분양은 사실은 5%, 10%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죠. 피를 줘도. 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비싸다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비싼 건 맞으니까. 이거보다 더 비싸니까. 네. 그 적정 가치를 판단할 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것도 어렵고요. 종목을 넘나들면 더 어렵고요. 네. 여기에 있는 재건축이랑 이 지역에 있는 재건축들이 비교하면 더 어렵겠죠. 그러겠죠. 지역도 모르고 종목도 모르니까. 근데 그 두 가지만 알면 투자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세울 수가 없는 게 문제네요. 맞아요.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네, 맞아요. 싸고 비싸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는 정말 비싸고요. 전주는 비싸고. 반대로 이제 뭐 군산은 저렴했는데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음. 반면에 이제 뭐 익산이라든지 조금 더 외곽으로 뭐 당진, 뭐 더더 멀리 가면 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저렴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저렴한 거는 저렴한 이유가 있어도 저렴한 거 아니에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그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네. 똑같은 도시가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A 지역과 B 지역이 있을 때 전주가 군산보다 훨씬 큰 도시죠. 네. 리스크가 전주가 적을 것 같잖아요. 그죠. 같은 가격이면 사람들은 전주를 살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근데 이게 오르고 나면 이걸 사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오를 때 동안 얘가 왜 이렇게 안 올랐느냐. 선택을 못 받아서 못 오른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게 뭐냐면 미분양이죠. 재고가 많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가격이 낮은 거죠. 뭐 목포도 그렇고 저 위쪽에 있는 당진, 서산도 사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자연 선미의 원칙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집값을 잡으려면 미분양을 쌓는 수밖에 없네. 그건 확실한 방법이죠. 네. 미분양이 쌓일 정도로 공급을 많이 하면 돼요. 네. 미분양 날 정도로. 네. 분양 하나 받으면 플러스 뭐 2. 그렇게 해야 돼요. 야, 옛날에 막 할인 분양하고 이럴 때 네. 그때는 왜 돈이 없었어 가지고 진짜 돈이 많았으면 많이 샀을 텐데. 임장 갔다 오라고 하면 바쁘대. 이미 스케줄 다 꽉 차 있어요. 다음 주 주말에 뭐 하고 내가 평일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갔다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다 바빠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 말고도 그 부가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사람도 만나야 되죠.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죠. 또 가정도 돌봐야 되죠. 좋은 아빠도 돼야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고향도 내려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뭐 친구 결혼하면 또 가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5년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홀로 소위가 정확하게 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꼭 내가 그 다음 주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될까? 홀로서기 하는데 한 5년이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영원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1억으로 시작을 해서 얘가 매년 50%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저는 원래 처음에 목표가 그냥 한 10년 내에 10억만 만들면 좋겠다 이런 목표였어요. 10in10. 네. 유행했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10배수 이상 달성했거든요. 이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 개념으로.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즉 기대도 안 했었어요.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일단 먼저 비워야 돼요. 시간을. 우리 군대 가기 전 생각해 보면 시간이 남아 돌아야 공부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비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비우기도 전에 목표를 막 세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없는데 회사 끝나자마자 유튜브 시작해야지. 그다음에 새벽 기상해야 되지. 그다음에 뭐 달리기 하고 뭐 건강 챙기고 뭐 자기 개발하고 다 집어넣는 거야. 나는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하나 하기에도 급한데. 저도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을 너무 잘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재테크도 너무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 한평생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데. 근데 정작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작깨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재설정했죠. 돈 공부 하나만 제대로 하자. 목표들을 버려야 된다. 목표를 버려야 돼요. 내가 한 것이 목표만 가득 찬 삶은 진짜 피곤하죠. 성과도 안 나고.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도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맨날 말만 했더니 와이프가 오빠가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한 가지를 얘기를 못 했구나. 그래서 그날 금요일 저녁에 제 방에 서재에 들어가서 10시에 들어갔거든요. 새벽 5시에 나왔어요. 금요일날. 뭐 하시다가요? 제 인생에 대한 플랜을 세웠어요. 원생에 대해서. 딱 PPT 2장을 만든 다음에 와이프한테 이메일을 딱 보내고 자러 갔거든요. 거기에는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 1순위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목표의 한 가지였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 공부만 했죠. 뭐 사람도 안 만나고 네. 그냥 자발적인 왕따를 초반에는 자처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제일 가까운 와이프가 네.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완벽하게 아니까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을 배려해 주더라고요. 네. 대신에 다른 건 제가 다 양보했죠. 협조가 되더라고요. 목표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많으면 네,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이것도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병렬적으로 뭘 하려 그러니까 그게 전압이 낮아지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당연함이었잖아요. 네네네. 저도 뭐 대학교를 나왔고 네. 뭐 다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어느 정도는 그죠. 왠지 주식 투자를 해도 내가 산 건 오를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사람들한테 야 너는 평범해라는 게 약간 욕이죠. 네, 네, 네. 너는 평균이야. 네, 네. 너 뭐 나대지 마. 너 평균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목표 하나 설정하고 부동산 하나를 할 때만큼은 네.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당연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일단 다 틀린 거다. 그게 맞았으면 벌써 부자가 됐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을 좀 뛰어갔던 것 같고요. 네네. 그 과정 속에 있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 대출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 소비만 하고 사길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생산자의 삶을 사는 게 나아. 네. 뭔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저는 부동산 처음 공부했을 때 경매부터 공부를 했는데 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걸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뭐 계속 가슴을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왔을 때 그냥 그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근거를 하나씩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함을 버리는 게 제일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더 어려워졌어요. 이 당연함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면 네. 옛날에는 네. 정보를 내가 찾아서 봤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네. 그거와 관련된 것만 계속 떠요. 아. 그 알고리즘의 세상에 네. 빠지잖아요. 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세계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광고도 내가 봤던 거에 대한 광고만 뜨잖아요. 네. 네. 영상도 내가 네. 봤던 거에 대한 추천이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계속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의 책을 보면 네. 바로 그 사람이 요즘 뭐 하지부터 보거든요. 옛날에는 성공한 사람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책을 보자마자 이 사람 요즘 뭐 하지? 어. 뭐 강의하나? 어. 어디서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되게 깊게 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사람의 지식을 어느 정도 내가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만 조금 바라보거든요. 네네. 그 사람 대상 보는 게 아니라 아하. 저는 요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다 하잖아요. 어떤? 당연함을 버릴 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세상은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그냥 또 100%또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 책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했어요. 네. 저거보다 더 좋은 기준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막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들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채는 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다라고 친구다. 생각하거든요. 네. 자산 안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네. 내가 부채 그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일으킬 수 있다면 안전하게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요즘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자식 애들 놓을 때 정부에서 애 많이 놓으세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적 있죠. 뭐 그러다가 또 떼야 되니까 그냥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세요.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다가 요즘은 또 많이 놓으래. 네. 많이 놓으면 애국자래요. 네네.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죠. 없잖아요, 사실. 없죠. 네. 저는 부채도 사실 그렇다고 봐요. 뭐가 맞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정부는 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그거를 우리가 다 100%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죠. 조금 현명하게 우리가 이걸 걸러 들어야 될 텐데 걸러 들으려면 이 뭔가 필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필터에다가 저는 좋은 부채와 안 좋은 부채 이것들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부채와 안 좋은 부채가 나눠져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네.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거를 매입할 때 레버리지 한다면 네. 저는 좋은 부채라고 봐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본다는 게 어떤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네. 하나 사는데 네. 한 10억 정도 해요. 네. 근데 내 돈 10억으로 넣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대출을 좀 일으켜서 대부분 대출을 네. 하죠. 네. 진행한 투자는 저는 괜찮은 레버리지 부채라고 보거든요. 네네. 조금 더 나아가서 전세 금액도 심지어 부채예요. 언젠간 내줘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 부채는 신기하게도 이자가 없어요. 없죠. 좋은 부채다. 역으로 안 좋은 부채는 뭐냐면 내가 돈을 이제 빌리는 개념인데 네. 집을 빌려 쓰는 대가로 전세금을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효과는 제로잖아요. 네. 이때 빌려준 이 전세금은 사실은 역으로 안 좋은 부채다. 그렇게 정의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슈퍼카를 산다거나 어떤 감가상각이 좀 심한 물건을 샀을 때 부채를 일으킨다면 그건 대부분 나쁜 부채의 확률이 매우 높죠. 가격 떨어지는 거. 네. 그쵸. 그 예를 들어 집 샀다가 집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럴 수 부채는.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부채 없이 떨어지면 뭐가 달라지죠? 부채 없이 떨어지면 조금 덜 떨어지죠. 퍼센티지로. 근데 사실 떨어지는 금액은 똑같을 거예요. 네. 내가 이제 10억짜리 샀는데 대출을 이제 7억 주고 월세를 줬을 거예요. 네. 이제 그랬을 때 대출 이자랑 월세 금액 받으면 뭐 거의 퉁치서지거나 네. 월세가 조금 들어올 거예요. 네. 네. 이제 그 상태란 말이에요. 네. 내가 온전히 10억 주고 샀을 때 떨어지더라도 1억 떨어지면 1억 떨어지는 거고 네.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무리수가 되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은 사람. 이 부채를 세팅할 때 또 다른 부채를 해서 세팅한 경우.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네. 30%의 자금까지도 부채를 일으켜서 세팅한 경우는 리스크가 좀 커지긴 하겠죠. 100% 부채인 경우. 왜냐면 얘는 이제 별도 이자가 또 나가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더블로 같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얘가 이 빚 위에 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밑에를 다 채워 놓은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긴 이걸 하죠. 내 돈으로 다 채워 놓느냐? 이용료 내고 채워 놓느냐? 아니면 전세로 채워 놓느냐? 그냥 이거죠. 그래서 이거죠. 가장 위험한 거는 네. 내가 산 게 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한 거지. 부채를 했다 안 했다 때문에 엄청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는 금리가 뭐 2% 하던 것들이 5% 올라가도 네. 이자가 몇십만 원 증가하지만 집값이 1억 떨어진 게 더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하면 된다. 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곳은 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꺼려한다. 전세로는 살지만 매매로 안 살기 때문에 여차하면 얘는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네. 전세가율이 낮은 곳들은 이거는 미래 가치가 너무 좋아서 전세가율이 그렇게 낮아도 다들 살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 매매가격이 내려가기가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부채에 있어서 사실 대출이 있고 지금 전세가 좀 크게 아파트에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전세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아무거나 선택하면 대부분 전세가율 80%가 많아요. 네. 강남에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면 50%가 많아요.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거 무조건 나쁜 거고 강남만 좋은 거냐? 지방은 무조건 하락하고 강남만 오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네네. 그냥 하나의 아파트를 딱 선택한 다음에 네. 이 친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봐줘야 돼요.
강남의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세가율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는가? 네네. 지금은 50%인데 옛날에 2007년도는 25%였어요. 전세가율이. 25%였다고요? 네.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전세는 낮고 매매가가 한참 올랐을 때. 어.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질 때 어떻게 됐냐면 70%까지 올라왔죠. 전세가율이. 잠실은 80% 이상 올라왔고.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50%로 내려온 거예요. 55%쯤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평균치는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50에서 55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강남에 있는 집을 전세가가 80%대 사는 게 좋은 거냐, 25%일 때 사는 게 좋은 거냐. 80%대 사는 게 좋죠. 좋죠. 네. 그리고 똑같은 아파트니까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네.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엄하게 다른 지역에 비교하니까 이 체급이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반대로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80%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80이었고 지금도 80이었으면 네. 얘는 거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게 계속 뭐 60이었는데 지금 80이 됐어. 약간 저평가될 수도 있네. 얘는 어떻게 보면 좀 갭이 좀 붙어서 저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남도 80%를 반대인 네. 경우도 있고. 얘가 원래는 80%였는데 얘가 50% 됐어. 네. 그럼 뭔가 이건 너무 가수요가 많이 붙어서 매매가액이 올라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세가율을 가지고 우리가 부채. 약간의 부채를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은 우리가 뭘 체크해봐야 되냐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시세를 봐야 돼요. 월세 시세. 네, 다른 네. 걸 보지 말고. 왜냐면 내가 5억을 대출을 냈어요. 네. 대출 이자를 150을 내야 돼요. 네. 근데 그 월세가 200만 원을 진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가 월세가 떨어졌을 때가 문제지. 사실은 대출을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가 떨어진 거는 안 팔면 상관없거든요. 아, 그죠, 그죠. 금리가 오르고 월세가 내리면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월세 시세죠. 월세 시세. 계속 얼마였는지. 계속 얼마였는지. 아.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물건만 보면 안 되고 이거보다 조금 안 좋은 입지들은 지금 얼마를 형성하고 있는지. 네네. 내가 만약에 평당 1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못한 입지는 9만 원 받겠죠. 네. 이게 9만 원이면 내 건 무조건 10만 원 유지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네네네. 이게 빠져야 빠지니까. 아, 그쵸. 그래서 부채를 일으킬 때는 대출에 대한 부분은 월세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어떨 때 대출 이 월세 가격이 떨어지느냐? 상가 공급을 많이 했을 때죠. 그럼 그곳에 상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갑자기 많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이면지에다가. 네. 그래서 가격이 출렁출렁거리고요. 네. 근데 빌딩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힘들죠. 오히려 위험한 데가 뭐냐면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 거기는 뭐 10년 동안 계속 지으니까. 그죠, 그죠. 그런 곳은 위험하죠. 오히려 구도심이 더 안전하겠네요. 훨씬 안전하죠. 다 지어진 뭐 일기 신도시나 네, 뭐 네. 구도심들이 안전하죠. 그럼 이제 부채에 대한 거는 어쨌거나 이자보다 내가 얻는 게 많은지 요거를 계속 봐야겠네요. 네, 이자가 올라가도 내가 얻는 것보다 낮으면 리스크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자가 이 부채의 절대량보다 네. 그죠. 그럼 그것만 보면 되겠네요. 이게 탄탄하게 좀 많이 있으면 여기서 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네. 부채 이자가 네. 그래도 뭐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 얘가 역전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그래서 강남이 아까 50%의 전세가율을 네네. 평균을 유지하는데 네. 이게 50%라는 말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한편으로는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전세 사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사야 될 타이밍인 거죠. 그죠. 그잖아요. 사람들은 전세를 더 선호하는 상태가 됐지만 네. 실제로는 사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고. 왜냐하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거 정상 궤도로 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네네네. 자, 이런 거를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됐어요. 네. 근데 전세가율이 50%에서 80%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고 전세도 올라와서 얘가 붙었단 말이에요. 전세가율도 올랐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사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긍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매매가는 기본적으로 오르고 있고 네.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말은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계속 받쳐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부산 해운대구랑 강동구랑 비교했잖아요. 네. 똑같은 15억인데 하나는 전세가가 10억이고 7억일 때 뭘 사야 되냐. 이게 더 리스크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네. 얘기하면 얘를 월세를 줘도 월세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겠죠. 이게 좀 안전한 자산인 거죠. 그럼 가격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10억에서 20억 됐다. 얘 비싸 안 비싸를 생각할 수 없는 거네요. 나머지도 같이 봐야죠. 봐야 될 게. 전세와 네. 월세도 같이 봐야지. 그리고 얘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얘 역사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의 순이었는지 네. 얘 클래스도 봐야 되고. 네. 사실 제일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가율 25%대 사는 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전세가율 25%대 사면 네. 나는 이게 오를 거라고 산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위너가 되려면 전세가율이 15% 떨어져야 돼. 그게 되려면 매가가 지금보다 거의 2배가 올라야 25%가 12.5가 되거든요. 집값이 2배가 되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40억짜리가 80억 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좀 올라가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해야 될 때 전체 10년 사이클에서 너무 전세가율이 낮은 순간에 사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막연히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야, 이런 말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율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된 거네요. 그렇죠. 다주택자 입장에서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예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세 실사용자겠죠. 금액을 다 내야 될 네. 분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에 당연하지 않은 거네요. 근데 그게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예. 월세 100만 원 하던 시기랑 네. 내가 10억짜리를 임대를 줬는데 100만 원 받을 수 있던 시기가 있고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네. 어디가 고평가예요? 100만 원이 고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월세 100만 원 받는데 10억이고 300만 원 받는데 10억이면 100만 원짜리가 당연히 고평가잖아요. 그게 전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건데 월세라고 생각하면 그냥 심플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도 심플하고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심플해요. 이게 뭐 누가 뭘 의도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냥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강남 입지와 지방이나 소도시를 네.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돈을 많이 넣는 게 네. 비싼 걸 살 수 있고 좋은 네. 입지를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같은 입지에 같은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내 돈 많이 넣는 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역설적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부채가 네. 많을수록 위험한 투자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채가 아니라 실사용에 대한 가치로 바꿔버리면 네. 똑같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여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300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는 부채가 많을수록 안 좋고 전세는 부채 아니야. 부채지. 그럼 전세가 많을수록 위험한 투자지인데 그 반대인 거죠. 같은 거를 놓고 본다면. 맞아요. 같은 걸 그게 중요해요. 네. 네. 아니면 유사한 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냥. 다르죠. 네.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 살 때는 근데 이게 맞아. 차 살 때는 네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들은 네. 전액 현금으로 산다. 막 그러고 네네. 네. 빚을 카푸어일수록 네. 그냥 풀 할부로 산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경우는 나쁜 부채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가 또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걸 동일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 쪼개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안 좋은 게 짧게 얘기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지. 네네. 만약에 이거를 5분 안에 그냥 잘못 오해하고 네.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해한 댓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부채 많이 낀 게 안전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네. 지금까지 맥락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네, 네. 일부러 오해해서 오해시키려고 다른 사람들도. 네, 그런 댓글은 저 지우죠. 그냥. 네, 저는 지워요. 저는. 네, 오늘 또 램군님 모시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부동산 최근 이제 투자가 어렵잖아요. 네. 금액도 많이 오르고 해서 저도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저희 동네가 3배가 올랐거든요. 2년 만에. 네. 근데 지금 수도권은 5년 만에 3배가 올랐거든요. 그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항상 기회는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돈을 계속 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행동 그리고 네. 경험 그걸 통해서 작은 성공으로 그 로드맵으로 계속 좀 이어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서 또 많은 이야기 전해주신 램군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